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용주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양평 고속도로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 중국은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각국의 금리 변동과 그 이후 경제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7월 13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대기실에서 한때 지금도 관여는 하실 텐데 우리 KBS의 기상 전문 기자 박대기 기자인가요? 기상 전문 기자. 아닌가요? 기상 전문 기자는 아니고. 과학 전문 기자인가요? 지금 경제 쪽 경제인가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박대기 기자다 보니까 네. 기상 관련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폭설이 내릴 때 한번 예. 이 기상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이제 화제가 그렇죠. 되신 네. 기자분이시죠. 머리에 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었나요? 그때 그걸로 아마 네. 세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또 먼저 만나고 싶긴 하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상 관련해서 좀 길을 쫑긋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저도 오는데 KBS로 오는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비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폭우 수준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쪽에서 정체 전선이 들어오면서 오전 11시 현재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등에서는 오후부터 시간당 30mm에서 80mm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비가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까지 강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기간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서 이 지반이 약화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되네요. 이제는 어느 때고 비가 집중 강우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기후로 변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장마에서 이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장마의 양상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구름이 이 좁은 지역 안에서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한반도 전체적으로 봐도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또 언제든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일단 15일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15일까지 강수량이 지금 충남과 전북에서 최대 400mm 이상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고요.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 충북, 경북 역시 최대 300mm 이상, 전남에도 최대 200mm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전체량도 많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강수의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도 지금부터 14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가 오는 때가 있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역을 여러 곳을 소개해드리면 내가 있는 지역은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휴대폰으로 날씨 확인해 주시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곳이 있으면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시사본부는 유럽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30분 정도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이나 그러니까 북핵 문제 대응하는 안건도 논의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여기에 대한 양 정상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논의는 공개 회담이 아니라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또 일본 외무성에서 각각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AEA가 이제 지금 검증을 해봤더니 보고서 결과 일본의 이제 방류에 있어서 안전성이 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힌 거고요. 네, 방류 찬성을 표명한 건 아니지만 네. IAEA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방류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해달라. 이거고요. 또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성 이걸 강조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류 이 안정성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자국민과 또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국에 설명돼서 전해졌는데 다만 일본 외무성의 이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네. 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두 정상은 당국 간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에 나가기로 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부분은 일본으로부터의 확답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 답변은 없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일본 이 오염수 방류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액종 제거 시설, 바로 이제 알프스인데 이게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데 IAEA가 하지 않았는가 또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발표됐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종합 보고서에서 사실 이 알프스의 성능 검증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론에서도 우리 정부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7월 5일에 이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이 알프스에 대한 검증은 이미 예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굳이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답을 하면서 이 알프스 성능 검증이 끝났다는 그 근거로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2020년 4월에 발표했던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서라는 문건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에 알프스 성능 검증 내용이 있으니 이번 보고서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죠. 근데 우리 언론이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어제 한겨레 신문이 분석을 해봤는데 그 2020년 국제 원자력 기구의 문건이 총 27쪽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알프스 성능과 관련된 문장이 단 2문장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계속 작동한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해서 3중 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 배출 규제 이하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2문장만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어쨌든 2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괜찮다는 얘기니까 뭐 어쨌든 검증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원 국제원자력기구 직원 6명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2020년 2월과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본에 있는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3번의 화상회의를 거쳐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이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이 직접 도쿄전력 일본에 가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를 성능 검증한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들한테 듣고 사실 썼다는 얘기죠. 구두회의를 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알프스 성능 검증은 사실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보고서를 검토해봐도 이 알프스 성능 검증 내용이 없다 그래요. 국제원자력기구 문건 중에. 그래서 여전히 이 신뢰성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알프스 성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 고장이 잦다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봉호 연구원이 이야기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알프스 다액종 제거 시설을 일본 도쿄전력이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도쿄전력만 나서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도쿄전력이 중심이 돼서 일본이 여러 가지 전문성과 투자를 거쳐서 만들었다고 할 수 네. 있는데 문제는 이 고장이 2019년까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일본도 그리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인데 안정화됐다고 2019년 이후에는 안정화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액종 제거 설비의 핵심이 사실 필터입니다. 오염수가 필터를 거치면서 핵종이 이제 제거된다는 논리인데 이 필터가 워낙 많은 오염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잦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필터가 고장난 사례가 발견이 됐었고 최근에 우리 KBS에서 다시 돌아온 추정 60분과 같은 이 다큐멘터리들 보면 실제로 필터가 너무 쉽게 고장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 언론들도 포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검증에 나선다든가 이런 움직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8월까지 방류를 일단은 미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을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고요. 네, 어제 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이제 의원들과 만났고 어제는 또 기자회견을 같이 열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의 야당 의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야당, 한국의 야당과 일본의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국제사회가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전문기관의 의견도 필요하다. 알프스 거초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이게 이제 축석 시에 축적이 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미래 세대에 대한 이 오염, 그러니까 이 해양 환경 오염이 대대손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안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어제 이제 밤에 돌아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여론을,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은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반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의 주장, IAEA 보고서도 있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와 일본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이 그냥 그대로 좀 믿고 따르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박종희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서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마음을 돌려야지 의석수도 많지 않은 야당과 만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물론 여당 의원들, 일본 여당,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각자의 주장을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런 뭐 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사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아니면 태평양 도서국 물론 도서국 중에서도 이 방류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 뭐 반대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야당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국격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냥 빈손으로 어차피 갔다 왔다 할 거 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키냐. 과학을 믿어야지 왜 저 괴담을 유포하고 있냐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볼 때 반대하는 목소리 윤 대통령이 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얘기한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정하면서 후속 절차 보완에 나서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인식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여론이 과연
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존중되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들이 또 풀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번엔 경제 관련 이슈로 넘어갑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대폭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일단 실업급여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유, 그러니까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이 근로자가 취업 의사와 취업 노력을 보여준다면은 국가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른바 안정성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업 상태에서도 어쨌든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시 취업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죠. 현재 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보면요.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자기가 받았던 임금 그 구간에서 임금 구간에서 평균을 내서 60%를 주는 원칙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액수가 최저임금 으로 받는 월급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주도록 하한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네. 이 실업급여가 너무 낮아지면 사실 더 의미가 낮아지지 없었습니다. 않도록.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해 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80%란 하한액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소득 역전 때문에 이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좀 퇴색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세전으로 본인이 일을 할 때 세전으로 201만 원 가량에서 307만 원까지의 월급을 받던 사람들 이분들은 원칙대로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을 하면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요. 실업급여가. 그래서 하한액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최저임금 80%를 맞춰서 일괄적으로 줍니다. 그 액수가 184만 원이에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세후 179만 원 정도로 받는데 네. 184만 원을 받게 되니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일할 때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했다 치면 119만 원인데 일할 때보다 실업 상태일 때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지 않느냐. 오히려 역전된다. 그렇습니다. 소득 역전이 벌어지니까 이게 근로 의욕을 좀 하향시키고 그래가지고 제도의 의미도 퇴색했으니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운전도 위험해지게 되는데요. 서울 시내 곳곳에도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가 되는 곳은 없지만 도로에 물이 고인 곳들이 많으니까요. 무조건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에서 암사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답답한데요. 군데군데 빗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도 빗길에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이고요. 진천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하고요. 3km 구간 여파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은 팔곡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양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눈만 뜨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국정조사 추진해야 된다 이런 공방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를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원희룡 장관 해임 건의까지 언급했네요. 네, 김동연 지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와의 1차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 보면은 양평군, 하남시, 서울시까지 그러니까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을 하면서 경기도만 빼놨다는 거예요. 에? 이 경기도로 이제 가는 그 도로인데 왜 경기도만 뺀 협의를 했냐?
이거 이례적이었다. 경기도 패싱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1차 협의를 보면 양평군은 이 원안 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만 추구하는 일환을 요구했고 경제성, 타당성 주민편이 모두 우수하다고 했는데 강상면 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안으로 제시했지만 네. 사업비 증액을 문제점이라고 표시를 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평군이 대안을 작년 7월에 제안했다는 국토부 주장을 또 반박하는 김동연 지사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1차 협의 때 경기도 안 불렀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 타당성 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예타 노선 이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 기관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라고는 해명을 했어요. 잠깐만요. 서울도 참석을 했다고 했나요? 서울 그렇습니다. 관계자들. 서울시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서울시는 참석을 했는데 이 노선의 가장 핵심은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 네. 강화 IC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면 서울 양평군이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패싱 당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국토부에서는 아니 뭐 그 1차 협의는 그렇게 빼고 할 수도 있는 거다. 포함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차, 3차 그 이후에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가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차 때는 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데 또 오랫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왔던 건데 원희룡 장관 그 한마디에 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책 사업의 이 변화, 변경, 백지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또 김동연 지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다. 내가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통령의 해임 건의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라고 원희룡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경기도가 참석을 못한 1차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올해입니다. 1월 2차 관계 기간 협의를 위한 공문에서도 양서면을 중점으로 한 원안 노선을 기재해 놨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 관련해서 경기도에 보내는 관련된 노선 공문에는 노선이 양서면으로 양평군에 보내는 공문에는 강상면으로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 공문이 그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김동연 지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1차 협의에는 경기도가 아예 가지도 못했고 참석도 네. 못했고 2차 협의에서는 공문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 1월에 이 2차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이라고 하면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강상면 종점 대안이 논의가 돼서 올해로 넘어오면 사실 논의가 많이 됐다고 사실 주장하는 시기인데 김동연 지사가 어제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이 2차 협의를 위해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이상하게 공문 앞장에 써 있는 사업 개요와 뒷장에 있는 지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국토부의 협의 요청 공문에서 사업 개요 구간을 양서면 종점 원안으로 명시를 해놨고요. 공문 어디에도 강상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이게 뒤쪽에 첨부한 지도를 보면 지도에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 놓잖아요. 네. 그 선으로 그어놓은 노선 표시는 강상면 종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도의 표시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이 그 지도의 종점에 강상면이라는 글씨는 또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가 지금 뭔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강상면 종점이 논의됐다고 했는데 올해 2차 협의에서도 이게 공문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국토부가 최근에 경기도하고 올해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강상면 대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 경기도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이 공문을 보면은 경기도에 제안한 적도 없고 따라서 경기도는 대안을 반대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원래 대안 노선을 제시를 할 때 기존 원안을 먼저 기재하고 대안 노선을 뒤 위치도에만 기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는데 네. 이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5월에 바로 결정이 된 그 대안인데 1월에 협의를 하면서 개요에다가 원안을 써놓는다. 이거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게 두 분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다른 주제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양평 관련해서는요. 2부의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주민이신 것 같은데 문자가 왔습니다. 5596님 하남 양평이 아니라 하남이신가 보네요. 하남 팔당대교 주위 거주자입니다. 주말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제발 빨리 추진해 주세요. 동네 진입로 공사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하남 이 교산 뭐 신도시 비롯해 가지고 네. 여러 참 교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라서 이게 뭐 추진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될 때까지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또 어떻게 풀릴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참 네. 답답합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종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4연속 동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 결국에는 경기 좀 부진에 빠져 있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은이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기존 1.6%에서 1.4%로 낮췄고요. 정부도 지난 4일 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거든요. 1.4%로 수정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은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상품 수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좀 경기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강조가 된 것 같고요. 반면에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난해 7월 7.9%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2.7%까지 떨어져서 결국 한국은행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2% 목표치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물가 압력은 좀 적어지고 대신 경기에 좀 띄워야 되는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뭐 예상됐던 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부분 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것 등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부분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2부의 경제본부에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노총이 지금 파업 중입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일단 노동계와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사실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정책들이 예를 들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해서 좀 돈줄을 압박한다거나 노조에게 주어졌던 국고보조금도 사실상 대부분 삭감을 한 상태고 네. 집회 관련 문제 그리고 그 파업이나 노동자의 집회에 대한 그 강제 진압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노동계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돼서 그런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와서 사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 민주노총 그러니까 상위 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이 5년 만이고요. 지금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이번에 쟁의권을 얻어서 총파업에 돌입한 인원만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서는 사실 중요한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직종들의 총파업이 지금 노정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자장치를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모트라스 조합원들 네. 이런 지금 관련 업계 노조들도 모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봉호 의원 보입니다. 짧게. 그런데 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또 파업이나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정서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노동자들이 특히 파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집회를 하는 게 주로 보이죠. 특히 뉴스에서도 집회를 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을 주로 접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나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전문직으로 좀 인식이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러 길까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귀에 잘 전달되지 않은 양상이 좀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책임을 느껴야겠죠. 그래서 파업에 나서게 된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알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노조 스스로도 이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베타즈 경제수역에 미국 정찰기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추를 경고하기도 했고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박정호 연구원? 네, 어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내부의 설명이 나와서 ICBM 발사를 했고 결국 이 북한이 ICBM을 통해서 핵탄두를 이제 앞에 탑재를 하고 결국 미국이나 뭐 유럽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 ICBM을 위협적으로 쓰면서 미국 본토 기습 공격도 할 수 있다. 이걸 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위성 발사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빨리 다시 한번 쏜다고 했는데 그럼 발사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시험하기 위한 ICBM 시험 발사 아니겠느냐. 화성 18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화성 18형 이걸 좀 기술적인 단계를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험 발사가 있을 것 같고 이것과 더불어서 위성 발사도 화성 18형 ICBM 이 실험과 함께 위성 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북한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현지에서 NSC 회의를 주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NSC를 대통령이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직접 주재이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보면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핵협의그룹이 오늘 북한이 화성 18형 발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워싱턴 선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협을 느껴서 발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 이 핵협의그룹을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서 또 어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군사적 대결 양상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북한의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또 요구하는 내용 공동성명회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북한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오염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539님께서 날도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데요. 서로 배려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며 듣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네요. 시사 프로 말고 노래나 듣자고 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보다 더 재밌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자전거를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배 소장님이 틀어주세요. 클래식 영화에 나오는 OST죠.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심신단련법 중에 하나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즐겨하고 있고 6월 21일이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즈음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세계 요가의 날은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요가 애호가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세계 요가의 날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본인은 잘못된 것이죠.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부정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장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본인 대신에 주인공이나 당사자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처럼 주인공과 장본인이란 말이 잘못 사용될 때가 많은데요. 주인공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주요 인물을 말하고요. 장본인은 부정적인 사건의 주요 인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경우에나 사용해도 자연스럽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이 시간 괴산과 용인, 영주, 천안 등 시간당 25mm 안팎으로 강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서울도 시간당 18.5mm로 빗줄기 강합니다. 이렇게 호우특보 지역에 빗줄기 벌써부터 강합니다. 보령은 총 83mm, 군산 총 98mm, 오산 67, 용인과 화성 43, 서울 24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장대비로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이 같은 강도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 그래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 수도권 250mm 이상 보고 있고요. 강원도와 충청, 전북 200mm 이상 오겠습니다. 강약을 반복하겠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클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무덥습니다. 남부지방도 체감온도 31도, 제주는 33도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1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24mm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4%를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나섭니다. 노사 양측이 앞서 4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리투아니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디저트송 나갈 때 박지원 캐스터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하면서 네, 들어왔죠. 자전거 탄 풍경에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실제로 가수가 직접 와서 디저트송을 불러준다면 네. 어떤 가수를 초대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배종찬 소장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해주셨던 소식 관련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과로로 사망한 직원의 회사 아직까지도 아무 보상이나 대처를 안 해주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가 숨진 20대 근로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본사의 누구도 저희에게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29살의 건강한 청년 A씨였고요. 2019년 입사 후에 캐셔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직이 변경됐는데 주차 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지 2주 만인 19일에 발생을 한 겁니다. A씨는 사망 당일에도 낮 12시부터 밤 7시까지 매시간 200여 개의 카트를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어요. 당시 최고 온도 33도까지였고요.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사망 당일 카트를 밀면서 다녔던 거리는 17km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자금량이 어마어마한데 어느 정도였나요? A씨는 일을 하면서 만보기를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직전 주말에 보니까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고 사망 이틀 전에는 26km, 전날에는 22km를 걸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휴게 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쉴 틈도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살 시간마다 원래는 15분씩 쉬기로 했는데 5층에 있는 휴식 공간에서 왕복으로 9분이 걸리니까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쉬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고요. 심지어 이 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서 직원이 6명에서 7명 정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전날에도 A씨는 가족 단톡방에 오후 9시 18분에 아무래도 점점점으로 말문을 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오후 9시 49분에 화요일에 병원 가야겠다. 어깨가 아프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에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네,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났었네요. 네, 이미 한번 나타났었고 문자를 한 간격만으로도 바로 아프니 병원 가야겠어가 아니라 약 25분 후 병원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꺼낸 것으로 봐서도 오랜 시간 좀 참다가 뱉은 말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었던 이 청년, 문제는 A씨의 최종 사망 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적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진단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보이는 이 문제가 코스트코 측에서는 산재 처리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관계자께서도 혹시 듣고 계시다면 네. 사업주의 가족이 이제 카트를 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뭐 코스트코뿐만이 아니겠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재는 내 가족이 이랬다면 하는 차원에서의 해결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상어 백상아리가 시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사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속초시가 지역 내 해수욕장 3곳에 상어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머리 끝도 약간 상어 모양처럼 네. 계신데 속초시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물막을 확대 설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상어가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악상어 사체, 백상어리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속초 해수욕장 600m 전 구역에 그물막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 입구에는 상어 발견 시 해수욕장 근무자 행동 요령 등을 부착하는 것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뭐 안전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그물이라는 게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테고 이 상어와 관련된 영화로 유명했던 것이 조스인데 박지원 캐스터는 알아요? 조스 제목은 들어봤지만 아직 보지 조스 나오면 이게 음향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 네. 네, 우리 PD가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어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다에 인접 해안에 출몰을 하는 겁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1.11도가 상승을 했고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 세계 같은 기간 평균이 0.43도였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다른 전 세계의 평균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졌다. 아니요. 그리고 지지난해 굉장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었어요. 특히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그때 당시에 28에서 29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상어와 연관을 시켜보면 상어는 아열대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상어가 올라오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온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한여름으로 가서 7, 8월 달로 넘어가면 해수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상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안가에 해수욕장에 상어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섬뜩한데 잘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 큰 사람이 있나요? 주차하다가 자신의 외제차를 긁은 운전자에게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돌려보낸 천사 외제차 차주, 이렇게 천사라고 표현이 되나요? 네, 맞아요. 천사 외제차 차주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거의 날개 없는 천사 수준인데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동을 준 차주분을 만났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모임 후에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옆에 외제차를 긁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아이고, 이 전에 흠집 위를 조금 긁은 것 같다.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사실 외제차라고 하면 수리비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철컹했는데 글쓴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주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셨대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차주에게 차를 한번 확인해달라라면서 문자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차주는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 있다. 바퀴만 돌아가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운전자를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일단 한 번 차주의 이런 반응에 놀랐고요. 글쓴이는 예배 후 연락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차주의 반응에 또 한 번 글쓴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차가 얼마나 상처가 났나요라고 물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분은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로 먼저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는 새로 생긴 상처이기는 한데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없다.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운전자님의 차를 긁는다면 그분의 상황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고요. 네. 보는 누리꾼들도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멋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주가 배종찬 소장은 아니죠? 네. 아 그런데 확인해볼까요? 이런 네. 글쎄 뭐 외제차이든 또는 맞아요. 국산 차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을 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또 정말 따뜻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인천시로 가봅니다. 지난달 거리에 내걸린 요즘 이게 뭐 현수막 공해라는 이야기예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7일부터 시행이 됐다고요. 네, 12일부터 12일부터. 시행인데요. 이게 5개 광고물 조례를 만든 인천에서 관할구청의 조례를 위반한 이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고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거나 현수막 문구에 혐오나 비방이 있으면 철거 대상이 되고요. 네. 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뭐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거리도 쾌적해지고 좋다라는 반응입니다. 지난 2월에도 보면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이 정당 현수막끈에 목이 걸려서 목 부분에 철거상을 입기도 했었는데 아이고 이런 또 사고가 생기네요. 네,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요 사거리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시민 안정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이 중점 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현수막 공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확대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종찬 소장의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오늘 여기까지 내용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협박 안 해요? 장성철 소장께서 지난주에 하도 좀 시비조로 왜 일어서서 인사를 안 하느냐. 오늘 유튜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확인하셨는데 일어나서 제가 정중하게 두 분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예의하면 국민의 방송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아닌가요?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배 소장님 방송.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시네요. 네. 시간 없으니까. 자, 오늘도 네 아니오 토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광진을에 출마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한다 안 한다? 출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만요. 또 우리 장성철 소장 못한다. 출마 못해요. 못한다. 이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출마한다. 같은 당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뭐 못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하시겠지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치 행보나 메시지나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디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정치인들의 행보를 봤을 때 거주지가 어디냐,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디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거주지가 광진에 있으시죠, 아직 거주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광진에 살아도 국회의원이 이제 거주지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진을이다. 근데 광진을은 고민정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받아서 거기를 했는데 줬다 뺏을 수는 없잖아요. 아, 줬다 뺏을 수는 없다. 그렇죠. 정치 도의상.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광진을보다는 만약에 광진에 나가면 광진 가빌공산도 크다. 또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메시지가 저기 이낙연 전 대표와 각을 좀 세우고 거기에 광진 가배 의원이 또 NI계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전해숙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광진을보다는 갑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내공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따졌을 때는 험지 출마도 고민하고 있지 않으실까. 예. 뭐 대구 정도도 한번 고민하실 것 같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험지 출마. 자, 못한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성철 소장께서는.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출마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선돼서 배지를 달고 명예회복을 하고 다음번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본인이 지역구 출마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왜 출마하겠어요? 근데 광진구 을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민주당이 지역 공천을 안 주죠. 안 준다. 네. 추미애 뭐 조국 이런 분들 공천 받으면 국민의힘은 땡큐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저는 전법당 만들 것 같아요. 전법당은 무슨 얘기예요? 비례대표 정당 전법당 전직 법무부 장관당 그래서 추미애 조국 손잡고 전법당 만들어가지고 3% 이상 얻어가지고 네. 뭐 비례 1, 2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술 감독이 웬만하면 표정 변화가 없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인상을 좀 전법당 징그리십니다. 네. 자, 이때 주목되는 인물은 고민정 의원입니다. 네. 광진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인데 공천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럴 레벨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성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중량감 있는 분이면 굳이 이번 총선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뭐 비판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꿈꾸는 건 제가 봐서는 대선이 아니겠습니까? 아, 2027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나온다면 험지 출마를 선언하신다면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 솔직히 험지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이.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서기에는 뭐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없으니 본인이 정치개혁과 민주당을 위해서 살신성인 하겠다. 가서 미랄이 되겠다 하고 험지 출마 대구로 선언하신다면 당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고민정 의원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고민정 의원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고민정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고민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강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의원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 출마 절대로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구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출마 못하고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례까지는 아니고 고민정 의원이 고민 안 해도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 광진을은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면요 국민들이 응원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막 환호받고 막 지지층이 강력하게 나를 지지하니까 내가 나가봐야지 안 돼요. 그냥 국민들 다수가 그래 당신이 나가서 우리 국민을 좀 대변을 해줘. 그런 일반적인 민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 밉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쉽지 않아요. 네. 저의 생각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해동이 예상됐었습니다. 네네. 어제 맞죠? 어제죠. 막걸리 해동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른바 명락 해동이다. 근데 불발됐어요. 날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세영주 부대변인 보시기에 날씨 때문이다? 그렇다 아니다? 제가 봐서는 날씨 때문이 맞아요. 날씨 때문이다. 날씨가 나쁘지 않았으면 만났을 거예요. 네, 날씨 때문이다. 장성철 소장은요? 네, 날씨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소장은? 아니, 핑계 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라는 것보다는 핑계다. 네, 날씨를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어느 한쪽에서 오늘은 좀 말고 다음에 만나요. 이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만나가지고 칭찬하겠냐고요. 네?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려고 뭐 미국에서 1년 만에 돌아왔겠냐고요. 세게 비판을 했을 건데 본인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부산 내려갔잖아요. 김혜영 의원 만났잖아요. 김혜영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날씨는 핑계일 뿐이다. 서영주 부대변인. 이제 뭐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모레죠. 화요일 날 저녁. 네. 화요일 저녁 비 많이 왔을 때죠. 모레가 아니라 그제. 그제. 화요일이죠. 그제 화요일인데 저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많이 추측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뭐 좋은 소리 하겠어. 근데 고수들이에요. 만나면 좋은 소리 합니다. 포옹도 할 거예요. 악수도 하고요. 근데 날씨 탓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런 좀 불편한 측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면은 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라는 건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뭔 역할을 들고 가야죠. 네. 당을 위해서 당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비도 오고 좀 여러 가지 기분도 그렇고 기분도 그래서 다음 약속이 그래도 새로 잡혔나요? 아니면 지금 김혜영 다시 잡고 있고요. 네. 김혜영 전 의원 만난 거 부분에 있어서 꽤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혁신입니다. 당의 혁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자체가 국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자체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시각을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난 부분은 오래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 좀 많이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나지 않았을까. 짧게만 여쭤보요. 우리 다른 주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하면 경고 조치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총선 전에 이탈 또 당을 떠난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를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죠. 하지만 민주당 169명 의원들은 분당은 절대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의원께서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좀 쓴소리를 하면서 뭔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알겠지만 네. 이런 20명까지 딱 정확하게 해서 원구성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탈당, 뭐 분당 이런 걸 의미하는 발언은 당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니까 해당 행위로 지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혁신위를 출범해서 통합과 개혁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당에 찬물을 끼는 뭐 행위였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는 지도부가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튼 계속 이상민 의원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염수 다룬 한일 정상회담 과연 무엇을 얻었나라는 것인데 자,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장성철 소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팅. 자, 먼저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서영주 부대변인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외국 나쁜 사람. 네,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 나가셔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고스톱에 비유한다? 참 나쁜 비유가 아니냐. 자,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육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나가셨으면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평론가가 뭐 진보건 보수건 이것도 상관이 없다. 그냥 좀 응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일본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있지만 얻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베풀어주고 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일본에. 것들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했어요.
그렇더라도 뭐 기시다와의 어떤 셔틀 외교를 정상화했다라든지 아니면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라든지 또한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이제 윤모 대변인이 네. 회담 의제 역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상호 안보 협력까지 경제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각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칭찬을 하고는 있는데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대통령의 입장은 뭐지? 기시다로부터 뭘 얻어낼 거지? 라는 기대를 해왔었는데 약간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 부족했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네. 치열업입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네.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네요. 엉망하세요. 그러게요. 제가 욕 먹을 만한 짓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악역을 했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가서 잘하시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가서는 지금 또 그렇죠. 방산 원전 외교까지 하고 그럼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85%가 반대를 하고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앞에 두고 절호의 기회 6차례를 만난 이 절호의 기회에 네. 왜 국민의 입장을 말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왜 짜고 치는 곳을 잡냐면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했더니 기시다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방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요. 이거 뭐야. 우리들 말 하나도 안 해주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IAEA 보고서에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더 검증할 시간들을 좀 갖자.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방류 방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꼭 이번 여름에 반드시 방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좀 국민들이 85%에서 한 40%, 30%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검증 과정들을 좀 고쳐서 국민들이 그래도 그래 이 정도 정보를 믿고 가자.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기시다 총리가 좀 급하더라도 좀 우리를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 왜냐 우리가 이렇게 한일부 관계가 복원이 됐는데 우리만 퍼져요. 우리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악역을 담당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말씀 죄송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초에 IAEA 보고서 우리가 존중해요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방류에 대해서 기시다를 만나서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정상회담하면 의제 조율하잖아요. 거의 다 합의해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제안을 그 자리에서 기시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무협의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실시간 모니터링, 우리에게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받았어야죠. 야 우리 방류에 대해서 그냥 존중해 줄 테니까 최소한의 요구인 이거는 바로 정상회담 때 받아줘.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정상 간에 짧은 시간에 뭐 30분 정도였으니까 네. 논의된 내용 중에서 기시다 총리도 모니터링 정보는 투명하게 공표하겠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이 원칙적인 답변인데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공유하겠다라는 말도 정확히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공표할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성과 많았어라고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들은 기시다가 흔쾌하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못한 것은 너무나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어 미리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끌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해 보일 것 같아요. 왜냐?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어. 그러면 한국은 우리 일본과 우호 관계 계속 조성하려고 할 거고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거나 참배 가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은 우리한테 세게 항의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것은 옳지가 않죠. 이거는 국익과 반하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일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약간 좀 느슨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서영주 부대변인께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주제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정상회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짜고 치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에서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했는데 저는 일본 편이에요 지금. 일본 홍보대사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건 일본이 해야 돼요. 일본의 100억 엔이든 뭐든 돈을 써서 우리 정부의 유튜브 광고를 줘서 우리 정부한테 이거 좀 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아요 라고 지금 10억이나 들여서 유튜브 광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가셔서 답정너잖아요. 일본의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라는 저변에 있고 그 신뢰가 행동으로 옮겨진 게 이 정부가 말이 됩니까? 유튜브에 국민 세금으로 10억에서 일본 오염수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영상 내용 중에는 또 후쿠시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것까지 다 열어주면 이게 정부입니까? 무정부죠. 네. 그 정도는 기본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아예 막는 것도 아니라 100일로 한정했습니다. 100일 갖고 어떡합니까? 이거는 수산물에 대한 것은 본인들의 면피용이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AI 보고서에 근거해서 방류 결정을 하고 있으니 IAEA 발음이 잘 안 되네요. IAEA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좀 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줘요? 누가 못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00톤씩 30년간 할 긴 장기적인 방류 계획인데 5개월, 6개월을 못 준다는 게 그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광고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도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만났지만 계속해서 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란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최대의 이슈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입니다. 투명하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좀 재검토되고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관련 두 분께 키워드로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국조는 무용지물이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국조 거부는 특혜 인정이다. 무용지물이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국민의힘이 국조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국조가 열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국조 요구는 그냥 정치적인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국조가 열리긴 어렵다. 그래서 국조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국조가 열리더라도 그냥 국토부에서 저희 자료 못 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국조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이 양평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국조 거부는 특혜 인정. 여기서 특혜는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땅에 대한 특혜죠. 정권 변경.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지금 뭐 이상하게 물타기를 하느라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했던 뭐 민간 업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니냐. 그래서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그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에 국정조사 할 테니까 뭐 김건희 일가 여사에 대한 정권 변경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정조사가 뭡니까? 이게 찬반의 논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명확한 거를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데 국민의힘이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피하는 사람은 구린기에 있는 것이다. 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정조사를 안 맞는 게 결국에는
종점 변경을 한 측이다. 특혜를 준 측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억울하다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받아야죠.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게 합리적이죠.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난 못 받아. 뭐 이거 정쟁이야.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니에요.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딪혔을 때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자고 법적으로 해놓은 것을 왜 거부합니까? 그리고 저는 민간업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러난 거짓말이 민간업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더니 당시의 종점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지점이 아닙니다. 보고했던 건. 그 밑에 남양평 IC예요. 한참 떨어진. 네. 그거를 보고했던 건데 거기에서 쭉 위로 올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바꾼 건 누구죠? 이거는 말을 안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죠. 국정조사를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영석 부대변인이 국정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설명을 했었는데 용역 업체가 낸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다고 하고 경기도가 대안 노선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두 가지 사안까지 포함해서 장성철 소장께서는 지금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 새로 나오는 사안들 다 막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15년 동안 논의가 됐고 7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된 안이에요. 양서면으로 하는 게. 근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꿔요. 어떻게? 2달 만에. 국책연구소인 KDI와 뭐 한국조세연구원인가요?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네.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이죠. 그것도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영향 검토까지 다 끝내가지고 그렇게 확정된 안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검토된 확정안인 거죠. 네, 확정안을 갑자기 2달 만에 그냥 민간 설계 용역 회사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상면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용역업체의 발표는 네. 우리는 기술만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왜 해요? 그러면은 예산 문제는 왜 하고 예탄은 왜 해요?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좋아요. 다 그냥 좋은데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중에서 민간 용역회사가 2달 만에 검토한 거를 갖고 바꾼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어떠한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주 부대변인.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긴 했는데 가장 핵심되는 쟁점 이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안까지 있습니다. 핵심되는 쟁점은요. 물타기를 다 버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함된 변경안의 종점에 대한 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게 냅둬요. 그런데 물타기는 뭐 하게 냅둬야지 안 냅두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 국민의힘 양평군수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양평군수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인수위 때 백서를 쓰잖아요. 22년 아마 6월 지방선거니까 한 6월 말이나 될 겁니다. 거기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군수 시절 그 백서에 인수위 때 당선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국토부에 그걸 바꿔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년 전에 본인이 양평 군 의장을 할 때도요. 네. 양서면을 지켜야 된다. 이걸 반드시 이게 저기에 꼭 완공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자마자 기억나실 겁니다. 양평 군수가 이거 내가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다 걷어내면 강상면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그 종점을 2달 만에 누가 지시하에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바꾸게 됐는지 이게 장점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누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장 소장님은요? 저는 하여튼 이 구체적인 부분보다 이것을 대응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의혹 제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저 20년 동안 국회 보좌관 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항상 살펴봐요. 당연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면 야당으로서는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 국민의힘 지난번 야당 때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좌편향 언론의 가짜 뉴스들 이거 법적 조치할 거야. 의혹 제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는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하는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달이 됩니까? 어떤가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이거 유튜브 영상 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정치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타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나와 나랑 토론합시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의혹이 있으면요. 국민들 앞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설명이 안 되면은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를 않아요. 민정수석실 해체됐죠. 특별감찰관 지금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더 정확한 소통 또 더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분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가 참 어려운데 예. 저희 우리 게시판에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 차근차근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군더더기 없이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동결했네요. 예. 근데 네 차례 동결하는 배경,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금리를 갖고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나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를 올릴 때는 경제를 좀 긴축시켜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내릴 때는 경제에 좀 완화, 그러니까 돈을 공급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이번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 물가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보면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거든요. 올려야 하는데도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는 것은 결국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월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오늘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7월 마지막 주 미국 연준에서도 또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때는 아마 거의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데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반대로 오늘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동결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두 나라 한국과 미국 모두 물가가 목표로 했던 2%보다 더 오른 것은 더 높은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 때문에 굳이 한국의 경우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미국은 분명히 물가가 높기도 하지만 물가 외 다른 요소들을 보더라도 좀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요. 네. 좋겠고요. 그럼 당장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이 미국과 금리 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으냐. 미국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연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예, 그 보통 이제 미국과 또 자기 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빠져나간다. 혹은 자기 나라의 돈들마저 빠져나간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예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일본의 경우거든요. 일본은 제로 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 금융시장은 튼튼하다. 엔저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도 약간 이제 조금씩 일본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떤 자본이 그 미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 남을 건지를 결정할 때는 꼭 금리 차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채권의 경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도 많고 또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돈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의 수익이 얼마나 기대되느냐. 또 한 가지 변수는 환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원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채권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미국으로 가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갔다가 원화가 지금보다 절상이 돼버리면 막상 그걸 한국 돈으로 바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뭐 2%까지 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 펀더멘탈을 잘 강화해가지고 하반기에 또는 이제 내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꼭 금리 차이만이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털과 투자 가치가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대출금리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예, 보통 그 앞에서 이제 금리는 긴축 효과를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리를 올리는 건 그 금리라는 게 명목 지수 아니겠습니까? 뭐 2%다, 3%다, 뭐 3.5%다 해서 지금 우리는 3.5%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나 또는 은행 대출 받을 때는 서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흔히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으면 결국 기준금리에다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에서도 봤듯이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내려가는 거고 그럼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도 굳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 안 올려도 이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장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린 것과 비슷한 그런 긴축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중반에 물가가 좀 내려갔다가 하반기에는 한 3%대로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의 금리 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하반기에 올릴까요? 동결을 유지할까요? 혹시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목표는 내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린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이 이제 수반돼야 내릴 수 있겠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결하거나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2%대로 내려와 있는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그 국가 중앙은행들은 이제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가 목표인데 지금 2.7%를 6월에 기록했거든요. 아직은 좀 더 내려야 할 여지가 있고 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그 물가 2.7%라고 하는 게 항구적인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워낙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반기 이후 하락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가 큽니다. 네. 이 말은 결국 올 하반기부터 즉 그 유가의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2가 아니라 다시 3%대로 자연스럽게 반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제 근원 물가가 바로 그런 건데 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것이 근원 물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충분히 내려왔다면 한국은행 이런 고민을 안 하겠지만 지금 시중 물가는 그 소비자 물가는 2.7%인 반면 그 이제 근원 물가는 아직도 3%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은 이제 에너지와 식품은 워낙 가격 변동이 크니까 이걸 뺀 근원 물가인데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은 예.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런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 거죠. 두 개 다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려가 나오는 게 이번 6월에 그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0%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0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고 또 자세히 보면 그 비식품 그리고 소비재 이런 게 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당연히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디플레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그 금리를 3.65에서 3.5로 내린 것도 결국 그런 디플레 상황이 오기 전에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도 둔화되는 두 가지 이제 위협을 받는 건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인플레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중국만 디플레이션인 건 또 뭐 때문입니까? 그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가는 항상 물가 지표는 보통 전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작년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유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들이면서 그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부분이 우리와는 달리 좀 적고 그게 이제 물가를 일부분 왜곡시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요즘 세계 시장과 중국과 연결이 자꾸 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즉 WTO 가입하기 전 10년에 전 세계 물가를 보면 한 5.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이 물가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후로 10년간은 2.5% 그리고 그 후로 또 10년간은 1.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맞습니다. 즉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값싸게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세계 시장의 물가가 안정됐는데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중국을 좀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그 반면에 중국의 생산 시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또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는 오히려 둔화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이 여러 차례 봉쇄 정책으로 경제가 좀 휘청거렸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우리 산업 또 경제 쪽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중국이 그 세계 경제와 좀 미국과 특히 이제 충돌하면서 끊어지는 부분 그래서 디플레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예, 일단 세계 경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즉 세계 경제가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아주 자유롭게 물자와 뭐 사람과 상품이 다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세계 경제가 서로 이득을 받습니다. 즉 중국은 공급 과잉이 되더라도 그 물건을 세계 시장에 다 팔면 되니까 일종의 그 대량 생산의 걱정이 없었던 거죠. 또 선진국들이나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상당 부분 수입을 의존했던 국가들은 우리가 물건이 부족하더라도 중국에서 싸게 사오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게 가능했네요. 네. 그래서 선진국의 인플레 압력을 중국이 줄여주고 반대로 중국의 디플레 압력은 선진국이 줄여주면서 서로 이득을 봤었는데 지금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제 중국과 같은 생산 위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아마 동남아 국가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국가들은 이제 디플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제일 애매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고래 싸움에
그렇죠.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도 아니고 또 완전히 그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생산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품의 한 90% 이상이, 그러니까 수출품의 90% 이상이 이제 중간재나 자본재인데, 결국 중간재나 자본재를 사가는 나라들은 선진국보다는 주로 이제 생산 위주의 후발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베트남 그런 국가들이겠죠. 근데 그런 나라들의 경기가 둔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불리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전기차용 배터리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국의 어떤 성장 여력을 조금 둔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한 해법은 결국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할 포스트 차이나를 빨리 발굴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충분한 그 어떤 완충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우리가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공요금, 지하철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서울시 발표로 나왔는데, 이건 또 경제나 인플레이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짧게 한 30초 정도로 좀 말씀 주시면. 예, 원래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좀 가격도 스스로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거에 좀 여유를 만들어두고 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라서 네. 가능하다면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를 때는 올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도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8년간 이제 묶어놨던 요금을 올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네. 이 부분의 충격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그런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쏙쏙 이해가 될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드리고, 비가 그쳐도 폭염 대비 꼭 필요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